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벌써 1단원의 마지막 수업 하게 됐네요. 저번 시간에는 진나라까지 신도 나갔었죠. 이번 시간에는 한나라까지 배우고 그 주변 국가와의 교류와 전쟁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표로 제시했던 수업 핵심 요점표였어요. 중국에서 업적을 칭송받는 4대 황제를 꼽으면 보통 청강희제, 명영락제, 한무제, 진시황제 이렇게 4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진시황제 저번 시간 했죠. 이번 시간에 배울 한무제 역시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유념해서 들어보도록 해요. 자, 세 장의 그림의 공통점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투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 초와 한은 진이 멸망하고 나서 그 초와 한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려는 이 움직임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장기는 한자 그대로 빨강색 이 한, 유방이 이끄는 한과 그 항우가 이끄는 초가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는 동양의 고전적인 보드게임이죠. 또 빠져나갈 곳 없이 적에게 둘러싸여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항우가 이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포위한 상태에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 그들의 사기를 꺾었던 사례에서 나왔던 사자성어, 그죠? 사면초가. 그리고 마지막 경극 패왕별이는 초를 이끌었던 항우가 한을 이끌었던 유방에게 전쟁에서 질 상황이 되자 항우의 애첩인 우희가 항우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며 그의 앞에서 자결을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죠? 이렇듯 항우와 유방이 진이 멸망한 이후에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유방이 최후의 승리를 하면서 한을 건국하게 되고 그가 건국의 건국자가 되는 거죠.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우와 유방이 싸운 이야기는 초한지라고 부르거든요. 초와 한의 대립, 삼국지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일화들도 많으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건더기로 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시 재통일한 거잖아요. 이렇게 재통일한 만큼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 하니, 중앙은 진나라처럼 삼공구경제 이름을 좀 바꿨어요. 약간 조금씩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지방은, 수도인 장안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고, 9년제로, 그리고 변방 바깥 지역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쳤던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제후로 임명해서 봉건제로 다스리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죠. 봉건제와 9년제가 혼합된 형태인 군국제도라는 특이한 이제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이건 한 고조 때만 잠시 이제 실시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못 믿잖아요. 그죠? 그들을 다 이제 내쳐버리고 자신의 핏줄로 앉혔다가 나중에 한무제 때는 그들마저도 이제 제후들을 다 없애고 이제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도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 36쪽에 보면 이 한 고조가 이 흉노와 직접 전쟁을 했던 백등산 전투가 너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36쪽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날개에 있죠. 그죠? 평성의 지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한 고조가 이 평성이라면 여기 흉노의 근거지 요 위치쯤이에요. 요까지 이제 흉노를 몰아내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돼가지고 7일 만에 이제 도망쳐 나온 사건이에요. 이것도 되게 어렵게 그 신하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선우의 아내가 금은보화를 좋아한다.
더라 해가지고 그거를 뇌물로 써가지고 어렵게 그 자리를 헤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흉노한테 까불지 않겠다, 우리 형제하자, 이제 막 형 아우하자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약속하고, 앞으로는 내가 형한테 비단이나 뭐 금은보화 이런 거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물을 갖다 바치게 된 것이죠, 그죠? 선물만 준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은 흉노가 이제 외교적인 화친의 어떤 상징으로 결혼 동맹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공주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나라 공주를. 근데 한나라 입장에서는 절대 안 보내주고 싶겠죠. 황제가 자기 딸을, 그죠? 공주님도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녀 중에 아무나 한 명을 보냈는데, 그 기왕이면 또 궁녀 중에서도 못생긴 궁녀 보내주고 싶었겠죠.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때 한 황제가 일부러 그 궁녀들의 초상화를 다 그리라고 했어요. 화가한테.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를 꼽았는데, 그때 궁녀들이 황제가 자기 얼굴을 그려오라고 하니까 화가한테 너도 나도 없이 막 뇌물을 썼다고 해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미인이었던 왕소군은 뇌물을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이 화가가 정말 못생기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소군이 픽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흉노한테 시집가는 날 가마를 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황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가의 눈은 뽑아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소군은 예쁜 얼굴만큼 마음씨도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흉노 세계로 가가지고 흉노에 이제 가서 길쌈하는 법이나 또는 농경 문화의 어떤 이점들을 이제 전파하면서 이렇게 보면 흉노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전파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우리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평성의 치욕이라고도 한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왕소군처럼 이제 흉노와의 화친을 목적으로 변방에 파견되는 공주라고 해서 화본공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화본공주는 이후에 당나라 때도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이 단어도 한번 기억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튼 이렇게 한과 흉노가 맺은 형제의 관계는 말이 형제의 관계지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이 지속적인 선물, 곡물은 국가의 재정을 위협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왕제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무자가 전쟁, 싸울 무자거든요. 그래서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해 나갔는데요. 이 한무제의 대흉노 정책,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한번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40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 먼저 이제 한무제는 재위기간 내내 흉노와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비 사막 북쪽으로 몰아내고 깐수, 여기 보니까 잘 모르겠죠. 이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지도예요. 그래서 깐수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했다. 이 깐수가 지금의 감숙성이거든요. 선생님이랑 그 첫 시간에 했던 지리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이 중국이 있고 여기 보면은 티베트 고원이 있고 몽골 고원이 있고 그 너머로 사막 지역이 형성된 데 있었잖아요. 그죠? 이 길목입니다. 길목. 그래서 이 길목에 감숙성이 있어요. 깐수성.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바로 고비 사막입니다. 이쪽으로 흉노를 넘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길목을 9년을 설치해서 딱 차단해서 직접적으로 이 지역을 이제 지배력을 공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장건이나 신하를 서쪽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흉노에게 이전에 쫓겨가지고 서쪽으로 달아난 월지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월지와 손을 잡고 흉노를 함께 공격하자라고 이제 외교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 아래의 글을 보면 그 장건의 서역 파견과 그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요약해보면 결국 이 월지,
대월지라고 스스로를 불렀거든요. 이 월지는 이미 자신들은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온 다음에는 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거예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은 지금에 와서 흉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장건의 어떤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장건은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어렵게 월지까지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월지 시장에서 한나라 비단이 아주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라와 월지는 교역하지 않는데 이 한나라의 비단이 어떻게 월지에 왔을까? 왜 왔겠나요? 네, 바로 이 한나라가 흉노에게 상납한 비단을 이 흉노가 월지에게 아주 비싸게 팔고 그 자금을 흉노는 다시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 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한나라가 흉노 군대를 키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한무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교과서 본문에도 나오죠, 그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흉노가 비단기를 통해 물자를 얻는 걸 막는 거와 동시에 경제적 압박 그리고 군사적인 압박을 모두 한 번에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흉노가 차지했던 이 비단을 판 막대한 이익금을 한나라가 직접 차지를 하는 동서교육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이제 단계까지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남쪽으로 가서 남비엣을 이제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는 이제 고조선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남비엣은 여러분 거꾸로 돌리면 베트남 지금의 이름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사구는 현도, 진번, 임둔, 낭랑이라고 해서 우리 낭랑군은 낭랑공주란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고조선은 위만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위만은 중국 한나라와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한반도 남쪽에 진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이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서 이제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꼴보기 싫고 한나라 입장에서는 거기다 나아가서 이 고조선은 이제 한나라와는 적이죠. 또 한나라는 흉노와 적이에요. 그리고 둘은 가깝죠. 흉노와 고조선은. 그리고 적은 적은 동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료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나라가 고조선 어떻게 보냐면 이 고조선은 흉노의 오른팔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저놈들이 더 크면 흉노의 세력과 결탁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결국 고조선을 치는 것으로 결정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영역을 한무제 때 쭉쭉 뻗어나간 것이죠. 이렇게 나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네, 바로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으로 팔리는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부 판매할 매 전매제를 실시를 했고요. 염철 전매제, 균수에서 균등하게 수운반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물자를 이제 이송하는 일을 담당해가지고 임무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준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물가를 조정. 그러니까 비쌀 때 곡식을, 그러니까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 재정을 확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역사서 편찬것도 관련이 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한무제의 대흉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런 막 이야기들, 평가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에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이 한무제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어떤 장군의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무제가 결정을 하라 했어. 한 개인이 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벌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사형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궁형, 지금 말하면 이제 거세를 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마천은 자신이 역사서를 써야 한다는 본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궁형, 그때 당시에는 이게 명예형이었거든요. 그걸 당하면 막 사람들이 자결을 했어요. 이런 상태로 살 수 없어. 그런데 궁형을 당하고서도 이제 사기라는 역사서를 남겨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나라 지난 시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책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 한무제의 이런 대흉목 정책의 일환에서 연장선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두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34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이 지도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 지도도 같이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4쪽으로 돌아와서 그런 다음에 안으로는 바깥으로는 대외적인 팽창을 열심히 하고 안으로는 유교를 국가적인 통치 기반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대 유명한 유학자인 동중서를 채용해가지고 글을 아주 중요하게 쓰고 그의 말에 따라서 학교, 태학을 만들고 향거리선제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유교적 교양 있는 인물을 지방에 있는 향리들에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관리들에게 뽑아 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이 세운 법가라는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유가라는 살을 입힌 이상적인 유교적 국가의 모습을 이 한무제 때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나가던 한나라는 왜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중앙 정치가 해이해지고 결국 이것이 황건적, 황이 노란색 황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노란색 띠를 막 머릿수건을 두르고 일어난 농민 반란이라고 해서 황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황건적과 같은 농민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외척과 환관들이 이렇게 막 서로 난립을 했느냐? 이유는 이 황제권 강화 방법에 있었어요. 한무제 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한무제 다음 왕이 되게 어린 황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황제가 너무 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황제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 외척들이 득세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황제가 장성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황제권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외척을 멀리하고 그나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같이 봐준 환관들, 측근 세력들, 그 사람들을 중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힘이 약해지거나 조금만 황제가 정치에 소홀해지면 이 환관들이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외척들 중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망을 지지를 받으면서 심지어 왕위까지 선의를 받은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역사를 두 동이로 쪼개서 신을 기점으로 전환과 후환으로 나눠지게 만들었고요. 또 후환 말에는 십상시, 말 그대로 10명의 환관이 황제 계승에 개입을 해가지고 황제를 죽이고 새로운 황제를 즉위시키는 등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십상시를 누르면서 등장한 그 역시 못된 정치인 동탁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너무 또 막 황제를 이제 등에 업고 막 횡포로 부리니까 이런 동탁을 제거하자 해가지고 막 유비, 관우, 장비, 앤 조조 이런 사람들이 막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세상을 산불안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이 게임으로도 나와 있는 바로 위초고 삼국시대의 시작이죠. 그게 나중에 다시 남북국으로 분화되면서 우리는 이 300년간의 혼란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럼 지난해 국가체제 정비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에서 6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진대 것과 한대 것으로 구분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자 통일 어딘가요? 네, 진나라죠. 화폐는 역시 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분서객류는 어디예요? 진나라죠. 동중서 한무제. 그 다음에 삼공구경은 삼공구경 9년제는 모두 진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자료 5번에 나와 있는 삼공구경은 이 진나라의 것이에요. 이 진한 모두 삼공, 어사대부, 승상, 태위. 우리로 따지면 뭐 승상, 국무총리, 태위 하면 뭐 국방부 장관, 어사대부 하면 뭐 감사원장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명칭 같은데 밑에
구경이 이름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도 뭐 큰 틀에서 30구경과 9년제 모두 지난해서 사용한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정책을 시행한 목적들을 한번 각각 써보자. 자, 문자 통일, 화폐 도량형 통일을 왜 했을까요? 그렇죠. 행정적 효율을 극대화한다. 무슨 말이냐. 지방에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문자가 막 제각각이고, 막 세금 걷었는데 막 무게도 제각각이고, 막 화폐 종류도 제각각.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서객류랑 이렇게 유교 사상 이거 초반에 왜 내세웠겠어요? 그지? 통치 제도죠. 통치 사상.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는 법과 하는 유가, 유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통치 이념을 이걸로 하겠다라는 걸 내세우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30구경, 중앙. 9년제는 지방. 군현이라는 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 창원시, 신월동. 시가 군, 동이 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위를 쪼개가지고 이제 세세한 단위로 지방을 세밀하게 분할해서 이제 지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조직을 갖추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누고. 그렇지. 국가가 백성을 아주 지배를 강력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죠? 결국 보면 이 세 가지의 목적은 또 하나의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행정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국가의 백성 지배를 강화하면 결국 무엇의 결과에 이르게 되겠는가? 모든 권력이 황제권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보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그렇죠? 화폐, 도량형 등 이런 통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위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없겠죠. 다음 두 번째, 문자나 사상을 통일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꼭 둘 중에 어떤 하나의 사상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흑백 논리고, 그죠? 우리가 제3의 것 또는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통합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제반적인 시설, 관료제나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외부의 침입으로 우리를 이제 지킬 수 있는 군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국과 교류 또는 전쟁을 하던 주변 나라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제 보고 가보도록 해요. 먼저 유목지대를 차지하고 있던 흉노입니다. 흉노는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고조와 묵툭선우의 전투, 백등산 전투, 평성의 치욕이라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교과서에 그냥 흉노라고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는 묵특선우라는 이 단어를 주거든요. 그래서 한고조와 이 묵특선우라고 우리가 선우 이름을 하나 적어주세요. 한고조 vs 묵특선우 이렇게 묵특이 그 선우의 이름이에요. 이름 명칭.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들이 이제 활약했던 요 지역, 그 중국 지역과 맞닿은 지역이 여긴 거죠. 그죠? 그래서, 흉노의 팽창을 위협을 느꼈던 진시 황제가 이 오르도스 지역에 그들을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요 지도를 크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르도스 지역, 여기입니다. 중국 발음 그대로 얘기를 하면, 얼더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황허강 안쪽이에요. 황허강 안쪽. 그래서 이쪽까지만 진출을 하면 아무래도 자연적 환경 안쪽이니까 여기서 중국으로 내려오기 훨씬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 이 오르도스 지역을 차지한 유목민족이 중원으로 진출해서 중국 왕조를 위협하거나 또는 중국의 왕조를 세우는 어떤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우리가 흉노와 관련된 이제 사료가 나왔을 때 이게 흉노다. 아니면 다른 유목민족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힌트가 이 조직 명칭에 있는데요. 이게 바로 흉노의 군주를 선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우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은 흉노 같은 경우에는 좌현왕, 우현왕을 나누어 가지고 크게 영토를 3분할해서 이제 지배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땅이 이제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땅이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개념이 땅 위에 사람이 살죠. 근데 유목민족은 아니에요.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장, 백장, 십장, 십장이 10명이 백장이 10명이 천장 이렇게 부족을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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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지고 이렇게 군사적인 조직 또는 행정적인 조직을 이루었어요. 이런 조직 형태는 이후 선비족, 돌골족, 거란족, 여진족 등 이후에 나오는 북방민족에서도 북방유목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조직 형태입니다.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동서양 교류를 꽉 잡고 있던 흉노도 결국 한무제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고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죠. 그죠? 네.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고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상가와 마찬가지로 왕이 제사장을 겸했다. 우리 이런 사회를 재정일치사회에 뭘 봄할 수 있느냐? 우리 이제 고조선의 왕을 당군 왕검이라고 지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군이란 말이 유라시아 초원에서는 탱그리라는 무당이란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왕검은 왕, 정치적인 우두머리를 뜻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당군 왕검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그 명칭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사회를 가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돈을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땡겨서 할게요. 이 고조선의 규모가 이제 워낙 컸어요. 여기 비파형동검과 이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을 보면 이 요동반도 지역을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중국 사람들, 중국 나라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국 칠흥 중에 연나라와 국경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연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원래 이 요동반도에 있었던 근거지가 평양으로 수도가 이동되는 상황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 연나라 화폐, 그 다음에 조나라 화폐, 제나라 화폐, 명도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중국식 화폐가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그만큼 원활하게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이 고조선의 왕위를 찬탈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로 위만이죠. 그죠? 위만이 언제 왔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위에 고조선보다 이 위만이 정말 중요해요. 이 위만이 진안교체기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이제 조선은 단군조선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구분하는데요. 이 위만이 진안교체기에 온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위진남북조가 통일돼서 진나라가 등장하고 15년 만에 멸망해서 한나라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춘추 전국 시대는 전국적으로 부국강병을 나라들이 추진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막 경쟁적으로 철제 농기구와 철기 무기를 보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위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뭘 들고 왔다? 철기를 들고 왔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이런 생산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또는 군사력이 증강했겠죠. 결국 그런 것들이 한과 대립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료로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진나라 말에 한때 이르러 이제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위만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통해서 이때쯤 우리나라가 철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TMI, 한국사적 지식, 동아시아에서는 전혀 안 중요한 거. 그래서 위만이 이 역사가 그럼 중국 사람이 세운 나라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발해, 고구려, 이어서 고조선까지 자기 나라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위만이란 사람의 어떤 성향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복장이 오랑캐 복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랑캐 복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동이족 복장이라는 거예요. 상투를 들고. 근데 패션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의 행적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지배층을 교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왕이 됐어요. 준왕을 몰아내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지배층을 갈아치워야 되죠. 근데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조선이라고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배층 간의 어떤 계통적인 유사성이 있지 않고서야, 없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위만조선 역시 한국사의 계통에 속한다. 그 조선의 명맥을 따르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여튼 이런 위만이 이 한나라를 이제 자극을 했죠. 흉노와의 연결성 그리고 중개무역의 이점을 이제 막 독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위만조선이 무너지고 여기에 한사군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거기 중국의 지배에 그냥 귀주가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야금야금 자기네들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숭화강 지역에 이 풍부한 물자를 바탕으로 제일 먼저 등장한 나라가 부여였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주몽이라는 왕자가 떨어져 나와 세운 나라가 고구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옥조동에 있었고 남쪽으로 마한 지난 변환의 삼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국사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이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럼 부여부터 간단하게 보고 가면 연맹국가로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 연맹국가, 왜 연맹국가를 하냐? 사출도라고 해서 왕이 있으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는 부족장들이 각 자신의 지역을 다스렸죠. 그죠? 그들이 연합했는데 사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흉년이 들면 그들이 제가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왕을 죽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만 보도록 할게요. 사만은 마한 진한 변환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연맹체가 된 건데 이 사만 사회의 특징은 요거죠. 그죠? 군장 이외에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회를 무슨 사회? 재정 분리 사회. 그는 소도라는 도시를 따로 다스렸죠. 이 소도라는 도시에 죄인이 들어와도 군장은 함부로 그 죄인을 잡으러 소도에 들어갈 수 없다. 독립적인 존재, 아주 신성한 영역이다라고 그들을 우대시했다는 거죠. 우리 그 소도를 우리 표시하는 그 상징물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소떼라고 불렀죠. 그죠? 자, 그런 다음 일본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요이 시대 기억납니까? 제일 늦었죠. 섬이다 보니까 한반도를 통해서 철기, 청동기, 벼농사 기술이 한 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세기 후에는 30여 개의 소국이 막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게 되고 그 야마타이국에서 제일 이제 수장이었던 아이가 히미코 여왕. 히미코 여왕은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제사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니까 뭔가 재정 일치적인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외교적으로도 조조의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친위의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을 정도로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거. 그래서 내려가 보면 각각 나라들 어느 나라인지 찾아볼 수 있겠어요? 1번 보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다. 사출도가 있다. 부여죠. 2번 소도가 있다. 천군이 있다. 이건 사만. 3번은 일본이죠. 야마타이 국가. 그럼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 정치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뭐겠어요? 가는 연맹왕국이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분리사회다.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재정 일치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1단원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내용, 선생님 이거 연표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학교 오면 참고해서 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국사를 중심으로 봤죠.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 진한, 그리고 삼국시대까지. 그래서 남북국조시대로 간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삼국시대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는 고조선을 건국했고, 연나라 침입받았죠. 전국시대 때, 그죠? 그 다음에 진안교체기에 위만이 건너와서 접수하고, 한무제가 한사군 설치하고, 여러 나라 성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요이 토기를 이제 청동기 전래랑 벼농사 철기 전래 엄청 늦었죠, 그죠? 그리고 조문토기 우리가 봤었죠. 조문이 무슨 뜻이랬죠? 새끼무늬, 새끼줄 무늬,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오늘 배웠던 야마타이고 키미코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우리가 배웠던 남비에서의 멸망, 한국군 설치. 이때부터 쭉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간단한 설문조사 준비했어요. 수업과 관련한 이제 질문인데 솔직하게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